여러분, 제 이름은 김종남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때는 저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답니다. 젊었을 적 저는 꽤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저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허름한 20평 남짓한 가게에서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일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물건 하나를 팔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가게가 2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를 신화라고 불렀고 젊은 사업가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사업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성실과 정직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아내와 두 아이 명호와 명순이와 함께 강남에 큰 집을 사서 살았습니다. 400평 대지에 지은 200평 양옥집이었죠. 지금도 그 집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넓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 여름밤에 가족들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 취미가 되었죠. 휴가 때는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와이, 유럽, 호주.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가족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겐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호는 외국 유학까지 보냈고 명순이는 음악을 전공하게 해주었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 빠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아이들 학예회나 운동회에 가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생일도 가끔 잊어버렸죠. 그때마다 아내는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당신이 바쁜 건 알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말이죠. 명호가 대학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아들놈 등록금을 낼 겸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동창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아들 등록금을 내러 왔더군요. 우리는 가까운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야, 종남아, 너 요즘 애들이랑 얼마나 대화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바빠서 잘 못하는데. 제가 대답했죠. 솔직히 그때는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해라. 나도 그랬다가 큰 코 다쳤어. 애들이 어느새 다 커서 아버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돈만 줘봐라. 그게 다야. 그때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럴 리 없다고. 우리 가족은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내가 잘 키웠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친구의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저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식들은 어느새 제 곁을 떠나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50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어느 날 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상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로 2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사업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는 제게 있어 친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형제나 다름없었죠. 종남아, 나 좀 도와줘야겠어. 큰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덩달아 흥분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억만 있으면 돼. 6개월만 있으면 10배로 불려줄게. 50억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박상철과의 우정을 믿었고 그의 사업 수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성공해온 경험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박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종남아, 미안하다. 사업이 실패했어.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을 갚기 위해 회사 주식을 팔고 재산을 정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추켜 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얼른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일가 친척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건 저 김종남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과 지위였다는 것을요. 그 와중에 아내마저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의식이 희미한 중에도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힘내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호와 명순이가 옆에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원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큰아들 명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죠.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제게 아직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정리하고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옛 영광의 흔적인 상패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한때 제가 누렸던 영화로운 시절, 그리고 지금의 초라해진 모습.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택시가 명호의 집 앞에 멈추자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호의 집으로 들어간 첫날, 며느리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미경은 평소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방은 제가 깨끗이 준비해뒀어요. 미경의 밝은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손주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준호와 2학년인 민지였죠.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게 돼서 좋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빠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명호가 제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그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하면서 며느리의 일손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은 주로 혼자 먹었지만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준호 숙제는 제가 볼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미경의 말투에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손주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은 삼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밥을 먹으러 나가면 다들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 저희는 방금 먹었어요.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제 수저가 놓여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집에서 객식구가 된 건가? 어느 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방에서 좀 쉬세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에요.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로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갈 때면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점점 그런 제안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애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벽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가 모시는 수밖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가. 점점 제 존재감은 옅어져 갔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집안에서의 제 역할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냐고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없었고 저녁에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도 무덤덤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 잘못으로 이 지경이 된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방은 이제 제게 감옥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집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였는데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미경이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모여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명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명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호야. 어제 준호 생일 파티 즐거웠니? 네. 아버지, 준호가 좋아했어요. 명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 찍을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니? 명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가 쉬고 계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가족 행사에서 저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갔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방에 머물러 있었고 가족 여행 계획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행은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미경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 가족의 짐이 되어버린 걸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할아버지 뭐예요? 물을 떼면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미경이 아이들을 불러가곤 했습니다. 준호야, 민지야. 할아버지 방해하지 말고 나오렴. 공부할 시간이야.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손주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한때 제가 누렸던 영광의 시절,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처지를 비교하며 한숨 짓곤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가족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저 역시 스스로를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족들이 나를 다시 받아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둘째 딸 명순이 방문했습니다. 명순이는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어 자주 못 봤는데 이번에 서울에 출장을 와서 들렀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명순이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초췌해 보였겠지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니? 사위랑 아이들은 잘 있고? 네, 다들 잘 지내요. 근데 아버지, 정말 여기서 잘 지내세요? 명순이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명호네가 잘해준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명순이는 눈치챈 듯 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순이가 명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모시기 힘들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때? 너는 멀리 부산에 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야? 그래도 오빠네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버지가 여기서 외롭게 지내시는 것 같아. 명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말이 쉽지? 직접 모셔보면 알 거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아버지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야.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 아버지 때문에 애들 교육에도 지장이 있고 미경이도 많이 힘들어해.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순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힘내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명순이가 탄 택시가 골목을 벗어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순이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명호와 미경은 저를 더 불편해하는 듯 했고 손주들도 예전처럼 제 방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명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호야. 나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떨까? 명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방을 나갔을 뿐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가능한 한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부분 혼자 해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달력의 날짜는 바뀌어 갔지만 제 생활은 변함없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제가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옛 앨범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회사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저 먼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그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점점 소외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서글프죠.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저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박철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걸 놓쳤으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만을 쫓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는 제 문제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공원에 나가 박철수 씨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제 상황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주들의 학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경제와 경영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와 민지가 어색해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식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주식은 말이다.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란다.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려 노력했고 점차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미경이 놀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미경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쉬어.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가족들은 제 행동을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명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들어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고 나와. 학원 갈 시간이야.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도 안 돼. 빨리 나와. 미경은 준호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느낀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았지만 점차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 미경이 물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맛있니? 네, 맛있어요.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다쳐왔습니다. 무릎을 긁어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제가 나섰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예전에 회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거든.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상처를 씻고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아파요. 고마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눈에서 뭔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가끔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공원에 가서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힘내세요. 김 회장님.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난 거예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원예 교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지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저는 시니어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경험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젊은 사업가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은퇴 경영인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점차 강의와 멘토링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도우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노란 조끼를 입고 학교 앞에 섰을 때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너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들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월급을 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더 이상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밖에 많이 다니시네요. 어느 날 미경이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 재미있더라. 미경의 표정에서 약간의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좁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방울토마토를 수확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토마토를 집에 가져와 손주들에게 주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텃밭에서 길렀단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런 감정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명호와 미경, 그리고 준호와 민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그동안 너희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들어와 살게 되면서 너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명호와 미경은 조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복지관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단다. 나도 변하고 있고 너희와 잘 지내고 싶어. 말을 마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가족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대화를 계기로 가족 관계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호는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산책을 가기 시작했고, 미경은 식사 때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숙제를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더욱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려 했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갑니다. 채소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특히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종남 씨, 오늘은 상추를 좀 수확해야겠어요. 박철수 씨가 말합니다. 그래요. 상추가 한창이네요. 오늘 저녁에 손주들이랑 쌈밥을 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오늘은 상추하고 방울토마토란다. 저녁에 다 같이 먹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메일 보내는 법, 인터넷으로 뉴스 보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손주들이랑 카톡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수업을 듣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회사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명우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너의 노력이 빛을 발했구나.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투명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가정의 그리고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남 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에 가보니 누군가 밤사이 우리가 정성껏 가꾼 채소들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박철수 씨가 한탄했습니다.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모두 짓밟혀 있었고 일부는 뽑혀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노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텃밭 가꾸기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제 말에 몇몇 분들이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텃밭 주변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교대로 밤새 지키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경영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직원들과 힘을 모아 극복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는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동네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이들을 경찰서에 넘기는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우리와 함께 텃밭을 가꿔보지 않겠니?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에 중학생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는 언제쯤 익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거야. 참을성이 필요하단다. 아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고 농사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꾸러기였던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도시농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텃밭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텃밭 사건 이후 집에서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호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명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신문에서 텃밭 이야기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날 이후로 명호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텃밭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도 점차 농사의 즐거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도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올리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블로그는 인기를 얻었고 도시 농부 할아버지와 며느리의 건강한 밥상이라는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텃밭에 와서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도시 농부가 될 수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바로 미래의 도시 농부란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텃밭을 중심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모두가 함께 텃밭에 가서 일하고 수확한 채소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빠져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을 이제야 조금씩 갚아나가는 기분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항상 바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명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텃밭 활동이 안정되어 가는 즈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 회장님, 우리가 기른 채소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실버 파머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나이든 우리가 과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해냈던 것처럼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 말에 모두가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이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신선한 채소와 정성 어린 샐러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샐러드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 노인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듭니다.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와 민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난 후 시간을 내어 배달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창업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지역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와 청소년들의 열정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우리 노인들이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박철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버 파머스 마켓의 성공은 제 가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명호와 미경, 그리고 손주들은 제 활동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셨어요. 명호가 감탄했습니다. 미경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살려 새로운 샐러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키노아를 넣은 샐러드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시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이제는 제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SNS 마케팅을 담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실버 파머스 마켓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샐러드를 알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 회의를 열어 한 주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출이 20% 증가했어요. 명호가 보고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때 소외되고 외로웠던 제가 이제는 가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호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냉대했던 것에 대해서요.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또 그것을 극복했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가정의 그리고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